그래서 글쓰기를 하면서 좀 창피하지만 진짜 울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슬펐나 봐요. 제 진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제 대학교 후배랑. 근데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결혼식 이후에 촬영 일정이 있었어요. 전 여기 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너무 즐거운데 죽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이 반가운 사람들 중에 아무도 데려갈 수 없고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으며 냅킨 한 장 여기서 내가 갖고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볼 네. 건데요. 호영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네. 혹시 사진작가라는 직업은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셨어요? 투병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요. 사실 저는 사진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작가도 아니고요. 사진관 그냥 사장님인데, 이 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이제 개복 수술을 하고 걸어야 됐거든요. 걸어야지 이제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냥 걸으면 너무 심심해서 이제 누나가 샀다가 안 쓰는 장롱에 처박힌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기록하는 것들도 그렇고, 카메라가 8000분의 1초까지 담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찰나의 시간인데 뭔가 시간이 항상 부족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그런 짧은 시간에 기록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어떤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었는데, 사진관을 본격적으로 차릴 생각은 없었고, 그냥 나한테도 이런 취미라는 게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기분으로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투병을 하면서 이제 일을 좀 해야겠다. 근데 뭐 돈도 벌어야 되지만 뭐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럼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매형이 커피 관련된 일을 하세요. 카페쇼에 누나 심부름으로 뭐 간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매형이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암 에스프레소 먹어봤어?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요, 그거 그냥 쓴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왜냐면 다들 그런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에서 제일 싸니까 시켰는데 뭐 이렇게 먹으라고 준 건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먹어봐 이러면서 한 잔을 내주시는 거예요. 요만한 걸. 그래서 아니 이건 맛이 없는데 그랬는데 설탕을 넣어서 먹어보래요. 그래서 뭐 시킨 대로 하고 뭐 몇 번 저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매형 이거 뭐 왜 이제 알려줬냐, 이런 게 나는 이거 맛 없는 건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마셔보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의 문화인데, 그래서 이탈리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게 됐어요. 죽었으면 100원 한 장 못 쓰고 죽었을 건데 이 모은 돈을 작고 귀여운 저의 저금을 털어서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해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커피를 마시러 이탈리아를 간다는 게 약간 내 안의 모든 것에 장성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샹송이 좋아서 파리에 간 것처럼 에스프레소가 좋아서 로마를 갔죠. 그래서 커피를 진짜 맛있게 먹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에게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고, 그거는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는 거 말고는 체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영어를 쓰긴 하지만 관광지니까 이탈리아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과연 정호영이라는 인간으로 살아남으려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일단 직전의 직장이 제약회사였잖아요. 저는 그 제약회사의 명함이 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투병을 시작하고 이렇게 낯선 곳에 떨어져 보니까 그 명함은 여기서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약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인간 정호영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음식을 해, 노래를 해, 뭐 그림을 그려, 요리를 할 줄 알아,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미술 작품을 알아서 뭐 그걸 설명해 주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부하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투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탈리아에 신혼여행 온 신혼부부들 사진 찍어주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유로워 보이고. 근데 저도 사진기가 있었으니까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요런 건 도전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행 중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제 카메라로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외국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보내주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성격이 이렇게 외향적인 편이라 그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막 이렇게 찍어줬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다, 땡큐 얘기하고 하는데, 그 순간에 아니 저는 잠깐 한 10초 20초 그냥 버튼 눌러준 건데, 아무래도 셀카봉으로 찍는 것보다 좀 멀리서 이제 찍을 수 있는 게 그들한테 더 좋은 사진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을 찍어준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구나. 누군가의 정말 평생 가는 추억을 내 짧은 시간을 들여서 남겨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귀국하면서 출국하면서는 에스프레소 바를 해볼까라는 생각이었지만 귀국하면서는 사진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관은 아니었고 정확하게 사진을 찍는 일로 돈을 벌어보는 게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귀국을 했는데 이제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이 셀프 웨딩, 스몰 웨딩을 한다고 했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할게 형.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분을 모델로 이제 외부에서 한번 찍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찍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고 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데 조명 장비 같은 걸 달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사장님한테 막 졸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본 다음에 조명을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그리고 너무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누군가의 그런 행복한 순간을 기억해 준다는 게. 그래서 사진관을 차리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 셀프 웨딩 촬영이 끝나자마자 사진과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주어진 시간도 없고 제가 뭐 어떻게 입시를 해서 어떻게 졸업을 할 거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동네에서 조그만 사진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정부 지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진학원에 등록을 했고요. 그 사진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사진에 정말 기본이 되는 것들을 배우면서 학원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진관을 먼저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세를 내면서 이제 사진관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완전 실행력이 척척척척. 이것도 원래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암이 준 네. 축복이라 그러면은 이거 고민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주어진 그쵸. 시간이 없다니까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뭐 학교를 알아본다거나 뭐 좀 기간이 길게 들어가는 뭔가 뭐 도제식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암이 준 축복이 또 이런 게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호영님의 어떤 다른 인터뷰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또 저한테는 기억에 남거든요. 사진을 찍으시면서 어떤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담는다라는 것처럼 그 표현을 되게 사진을 채집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전 그것마저도 되게 와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에게는 이게 어떤 암이 준 축복처럼 호영님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또 다른 어떻게 감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누군가의 어떤 소중한 시간을 채집해주고 계시고 암이 준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호영 작가님만의 시간을 채집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사진관이라는 장소가 저에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게 일단 다 좋은 일로 오세요. 안 좋은 일로 사진관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 분도 못 만났고요. 뭐 여권 사진을 찍더라도 어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설레임 마음, 뭐 증명사진을 찍고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를 간다거나 뭐 이제 주민등록증이 없었다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다거나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거나 가족사진을 찍거나 프로필을 찍거나 다 좋은 일로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순간을 담는다는 게 그냥 뭐 돈을 벌고 사진을 찍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사진에 대해서 되게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 부모님이 어릴 때 감사하게도 사진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 남자가 좀 크고 하면 부모님이랑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 못합니다. 제가 밖에서는 말도 많지만 집에서는 크게 뭐 말이 없고요. 그렇게 퉁명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랑 조금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앨범 같이 볼 때예요. 뭐 명절이나 이럴 때 가끔 앨범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때 생각나? 그때 뭐 아이스크림 안 준다고 땡깡 부리고 뭐하고. 전 기억 안 나죠, 당연히. 근데 그 순간만큼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랑 관계가. 그래서 이제 사진관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오면 누군가의 30년 뒤에 너 옛날에 우리 거기 살 때 그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사진 찍어줄 때 기억나? 이러면 기억 당연히 안 나겠죠. 하지만 그 언급되는 그 순간 저는 살아있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이제 운영을 어느 정도 길게 하니까
결혼기념일 사진 찍으러 오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삭사진으로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새 가족이 가족사진을 찍으러 오셨다가 또 만삭사진을 찍으러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네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 그 서사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자녀분들이 그때 막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낯설고 이래서 막 땡깡 부리다 제가 막 장난감으로 재롱도 부리고 이러면서 뭐 그런 과정이 아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님은 분명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럼 그 아들이 이제 뭐 30년 뒤에 뭐 저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시간을 수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진은 수직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간이 쌓인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그래서 그런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너무 감사한 것도 그런 거를 제가 시간이 항상 유한하고 부족하고 뭔가 시간에 계속 인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고객님들께서 또 그런 저의 시간의 꼭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좀 사진과 시간을 같은 의미로 감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사진관이 네. 너무 또 좋은 이유가 제 치료에도 좋은 게 손님들이 굉장히 좋게 리뷰를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제가 어떤 상업적인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했는데 남겨주시는 글들이 또 저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다녔을 때랑 다른 거예요. 아까 그 이탈리아에서 서 있었을 때랑 느낌이 비슷한 게 이건 제 스스로 인간 정오용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손님들이 막 뭐 친절하시고 뭐 잘해주시고 뭐 저희 어머니가 조금 부끄러워하셨는데 막 분위기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진을 제가 기술적으로 당연히 뭐 오래 하신 분들보다 잘 찍거나 저희 사진관이 넓거나 뭐 엄청나게 멋있는 배경이나 화려한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사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저만의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자연스러워지게 만드는 게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일이고 뭐 어떤 당연히 기술이나 뭐 아름다운 보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고 맞닿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제 치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고객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좋고요. 또 리뷰 읽을 때마다 뭔가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고 회사 다닐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암이 준 축복인 것 같아요. 아미준 축복보다 전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게 인간 정오형의 어떤 삶을 네. 살고 계시다 보니 그게 어떤 자정 효과로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치유가 되고 있는 그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아유, 확신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군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군대도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런 편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또 사진관을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텐데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들의 고충을 뭐 모른 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황이 약간 좀 특수하고 예, 그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선생님처럼 예, 그런 특수한 상황이지만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장점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계속 얘기 들으면서 인간 정오형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지금은 또 다른 사진 작가로서 그런 어떤 자정 효과를 계속 발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대리님한테 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네. 서울예대 문창과 입학을 하게 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인간 정오형의 타이틀에 사진 작가가 아닌 또 어떤 다른 어떤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새로운 시작도 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도전을 새롭게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글쓰기에 관심이 생기다가 어떻게 굴러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결정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잘 지내다가 치료로 인해서 허리에 있는 척추뼈에 전이가 돼서 그거에 암세포를 치료를 하다가 허리가 좀 약해진 시기가 있었는데 그 약해진 허리가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뼈에 금이 가고 골절이 생기다 보니까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거든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제대로 못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꽤 많은 시간은 침대에서 누워만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개복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걷고 사진 찍었던 이유가 그 경험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이게 죽어있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좋았죠. 뭐 회사도 안 가고 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도 되니까 뭐 근데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천장만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개복수술 했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이었는데 그 다음에
허리가 부러졌을 때도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또 심지어 사진관을 운영하는 중에 그랬으니까 사진이라는 건 사실 뭐 사진관에서 일을 하는 시간 말고도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녔는데 발로 찍는 거거든요. 걸어야 가야만 내가 본 것만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만 기록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침대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사진으로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뭔가를 표현하는 그 수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또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어떻게든 뭐 지금 이 척추뼈 부러진 게 붙어서 회복을 해서 다시 움직인다고 해도 어쨌든 나는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올 거고 확률적으로 높은데 그러면 다음에 또 이랬을 때 또 똑같은 기분을 느껴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소비하는 거야 많죠. 뭐 넷플릭스,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진은 못 찍으니까 그런데 누워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심플한 게 글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랑 펜만 있으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키보드만 있으면 타자를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조금 글쓰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뭐 당연히 글쓰기와 정반대 살던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죠. 그냥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요. 방학 숙제도 다 밀려가지고 한 번에 쓰고 어릴 때 그랬는데 이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성인 남자가 이걸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이제 남기던 기록 그게 있어서 그 제 통증일지 같이 블로그를 남기던 게 있어서 그때 그렇게 글을 조금씩 쓰게 했어요. 쓰게 돼가지고 블로그에 글이 이제 조금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감정을 사진뿐만 아니라 글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조금 더 손쉽게 이렇게 퍼질 수가 있고 뭔가 사진이 남길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에 글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어떤 기자님이 제 블로그를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좀 제가 특이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투병하면서 뭐 사진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좀 특이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한번 만날 수 있냐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니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하시죠. 그래서 또 워낙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그냥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제가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래서 나는 아프고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를 얻고 내 신장 한쪽을 뺏긴 다음에 이걸 깨달았는데 삶이 너무 재밌다는 걸. 다른 친구들은 조금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안 생겼을 때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자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기사님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신문 기사가 실제로 나갔습니다. 한국일보에. 그래서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이 참 재밌는 경험이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사를 보고 KBS에 이제 다큐를 제작하는 PD님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다큐를 한번 제작해 보실래요? 그래서 아유 합시다.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그래서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하고 나니까 또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나는 내가 그렇게 뭐 특이한 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암 투병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잘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데도 용기를 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뭐 특이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특이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사는 어떤 이런 모습을 공개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어딘가는 있겠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고 뭐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파서 거동이 불가능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글쓰기인 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의 시작이 글 한 줄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이제 이어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에세이 책 관련돼서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서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보다 글쓰기라는 게 여러 가지 효과나 효능이 있는데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뭐 한 2시간, 3시간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글쓰기를 하면서 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감정을 외면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면서 뭐 제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좀 창피하지만 진짜 울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슬펐나 봐요. 근데 그거를 막 철저히 외면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에세이 원고를 이제 작성하면서 얼마 전에 느낀 건데 아, 나 참 많이 좀 슬픈 상황이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다시금 깨닫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나아가서 이제 좀 약간 치유가 된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 더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서 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글쓰기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불러보다 보니까 이제 학교까지 잘하고 싶으니까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사진 작가도 하셨고 이제 곧 또 다른 어떤 글을 쓰는 작가님으로도 네. 뭔가 활동을 하실 거고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호영님의 또 다른 꿈이 있을까요? 꿈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투병을 시작하면서 그런 꿈을 항상 꿔요. 저는 멋쟁이 할아버지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는 꼭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물론 뭐 손주가 있어야 할아버지지만 뭐 그런 의미의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나이든 노인이 되고 싶다는 건데 되게 재미있고 이야기가 많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쌓인 노인이 되고 싶단 말이죠. 그러려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해봐야 되고, 근데 많은 것은 지금 제가 꾸준히 열심히 도전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은 저에게 누구나 유한하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 된다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머리가 지금은 회색이지만 정말 백발이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항암제가 이제 조금 덜 듣는지 머리가 이제 조금 회색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머리 색깔이 바뀔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뭐 조금씩 제가 이렇게 시간을 더해가는 것들에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오늘 무리 없이 살아있고 오늘 또 즐겁게 하루 보냈고 오늘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도 짬뽕도 먹었고 네.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좋고, 또 하나의 목표, 꿈이라기보단 조금 희망사항이 생긴 게, 제가 티는 잘 안 내지만 조카가 있어요. 저희 누나가 조카를 낳았는데 처음에 조카를 가졌을 때가 제가 투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누나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너무 잘 됐다, 근데 내가 못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벌써 4살이 됐거든요. 12월에 태어나서 조금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햇수로 4년이 됐는데, 얘가 또 커가는 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말이 많이 늘었어요. 막 제잘제잘 거리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고개도 제대로 못 가누더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에게 조금 운이 더 좋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뭐 이 친구가 더 많이 크는 것도 보고 싶다. 물론 억지로는 안 되니까 떠나야 될 때는 당연히 다 두고 떠나야겠지만, 제가 시간이 유한하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를 경험한 게, 제 진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제 대학교 후배랑.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랑 한 20년이 넘었죠. 초등학교 때 만나서 곧 중고등학교를 아예 같이 다녔고, 대학교 때도 인연이 있어서 같이 많이 놀았고, 지금도 제일 자주 보고 하는 친구니까 뭐 몇 살이야? 12살 때 만나서 37이니까 뭐 한 20몇 년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수학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오래된 친구가 제 대학교 후배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소개해주지 않았지만 알아서 잘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친구는 이미 동네 친구인데다가 뭐 한 20년 넘었으니까 이 친구의 하객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회사 사람들까지 하니까. 또 제 대학교 후배 응원단 후배랑 결혼했는데 응원단 사람들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이 대학교 후배도 저랑 가까워서 대학교 후배 직장 친구들도 조금 알고, 뭐 그럴 정도로 아니까 이 결혼식장에 부모님 손님 말고는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모든 사람을 합쳐서 이 공간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 야, 잘 지냈어? 막 하고, 친구도 결혼하는 거 너무 축하하고, 막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약간 명절 같은데, 그날 제가 그 결혼식 이후에 촬영 일정이 있었어요. 꼭 촬영을 해야 되는. 네. 그 아까 처음에 스몰 웨딩 찍었던 그분이 네네.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주러 가는 일이었어요. 그날이 출판 사인회 같은 날이었는데 저는 여기 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너무 즐거운데 아는 사람도 너무 많고 완전 잔치인데 막 아직 인사 못 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가야 되잖아요. 이거 늦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결혼식장에서 그 출판 사인회 가는 길에 느꼈어요. 죽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이 반가운 사람들 중에 아무도 데려갈 수 없고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으며 냅킨 한 장 여기서 내가 갖고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는 일이 없을 거고, 또 친구들 결혼식은 많지만 신부까지 아는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이 순간이 너무 좋아도 여길 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만약에 내가 삶을 마감한다면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거를 그때 또 시간의 유한함을 그때 또 느낀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너무 말로 표현 안 되네요. 그 순간에 그런 어떤 경험을 하셨다라는 게 너무 재밌게 인사하고 얘기하고 여기 더 머물고 싶은데 가야 되잖아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지금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쩌면 삶의 마지막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또 그날 공교롭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슬프다. 대현이 너무 슬픈데요. 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멋쟁이 할아버지가 되셔서 멋쟁이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진관에서 네. 저도 그때쯤 되면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죠. 그쵸. 네. 저희, 예. 그래서 우리 둘 모두에게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멋있게 뭔가 제가 떠오르는 호영님의 이미지는 뭔가 되게 멋있게 중절모를 쓰시고 네. 네.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와 함께 네.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사진 제가 한번 찍혀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 사진. 너무 감사하죠. 네. 와, 근데 이게 너무 여파가 크네요. 되게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참, 다 오히려 이렇게 암을 마주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던 네, 그쵸. 분들이시잖아요. 거의 뭐 20년 넘게 알던 동생들인데 이제 뭐 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흩어졌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결혼식 날 모여서 너무 잔칫날이라 하필 그렇게 네. 만난 축복하는 인연의 둘 모임에 네. 가셨는데 아프기 이전부터 알고 지내고 다 네. 행복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그 한 곳에 다 모인 거를 네. 목격하고 경험하신 거잖아요. 제 결혼식도 아닌데 제가 제일 신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너무 반가운 같은데요. 사람이 많아서 뭐 대학교 뭐 선후배님들 뭐 다 뭐 인연이 되시는 분들, 왜냐면 그 친구랑 정말 가까워서 저를 아는 사람은 그 친구를 다 알고 그 친구를 아는 사람도 저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였던 친구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 그 이전에 호영님의 어떤 삶의 네. 모습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셨겠어요. 네, 많이들 뭐 놀라죠.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러니까요. 몰랐으니까. 만약에 호영님께서 시간을 되돌려서 그 이전에 호영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그런 남이 정해놓은 기준, 그런 평균이라는 거에 함정에 많이 빠져서 스스로를 되게 갉아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평균이라는 게 이렇게 재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그 중간 값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냥 온라인이나 뭐 타인에게 들은 어떤 그냥 야 대충 그래도 평균 월급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게 매번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또 월급을 뭐 예를 들어 뭐 똑같이 받았다고 해도 뭐 생활비나 뭐 이런 부분이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많이 갉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타인이 정한 기준에 너의 삶의 중심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삶은 너만의 이야기고 너가 주인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예. 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지?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게 아마 이 호영님 방금 말씀하신 걸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다 각자 삶에서 그런 어떤 고민거리와 불안을 갖고 계실 텐데 마치 이게 호영님 이전에 호영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가 저희 모두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저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이고, 네. 더더욱이 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이걸 호영님을 네. 보고 네. 있는 모든 구독자분들 혹은 또 다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불안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 불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불안이라는 게 완전히 해소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고, 또 그게 불안이 없다고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항상 필요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그 불안을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마주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개인은 굉장히 작고
약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막 온전히 막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좀 아닌 사람이었나 봐요.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자기 파괴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나 저의 사례를 보시고 너무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갉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살아있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또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행복은 행복하고 싶은 사람만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게 호영님의 삶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고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와닿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진 작가로서도 그리고 앞으로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간 네, 호영님으로서도 더더욱이 멋진 작품 보여주시고 꼭 네. 제가 그 작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더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소중한 호영님의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See you standing by the door, watching the leaves as they fall once more. In the silence we made, I couldn't find the words to say.